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대통령실 얘기, 또 민주당의 개파 논쟁 얘기, 그리고 이른바 시행령이 법안에 상충될 때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나온 논쟁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우상호의 탈수박으로 잡았습니다. 여름엔 수박이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수박 논쟁이 거셉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개파 갈등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특히 수박 얘기하지 마라. 탈수박 이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당의 대표를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몸을 아니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특정 과일, 이 수박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비하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수박 자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박에 빗대서 다른 쪽 개파를 비난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정도 비난을 견디지 못하면 의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당원들이 비난하면 왜 비난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했고요. 오늘 다른 분 한 분은 그럼 호박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겠습니다. 자, 수박 용어 쓰지 말자? 아니다, 감수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먼저 장철민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부담되시면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부담되지는 않고요. 저도 수박이라는 문자를 좀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일종의 혐오 표현에서 우리가 그 벗어나자. 그러니까 예. 지금 정치가 이런 혐오와 조롱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상대당이나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도 이런 어떤 혐오 정치를 예.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거를 당내 구성원, 당 우리끼리도 이런 종류의 이제 이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판은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런 혐오 표현을 극복하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수박 쓰지 말아라 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꾸 수박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저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실 때 수박이라는 단어를 아예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단어라든지 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근택 대변인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분 참 세요. 비난을 이 정도 비난 못 견디면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그리고 왜 비난하는지 비난하는 이유를 뭐 생각해 봐라는데 이 얘기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과 멸시의 단어가 이제 됐고 또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편을 갈라치는 그런 예. 단어로서의 수박이니까 이제 쓰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안 되게 하려는 어떤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 말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통상은 이제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의 열혈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을 가리켜서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작은 단언컨대 정치인들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 당 내건 혹은 당 밖에 이 정치적 경쟁자국은 상대를 규정하는 게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보면은 적과 내통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정치거든요. 예. 가장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선긋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지난 대선 경선을 계기로 이런 식의 문화랄까 풍토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점을 좀 경계한 거고 팬덤 정치가 어디에나 있죠. 그럼 어느 당에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서 극단화되고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도 동조화되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경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내에서도 이른바 그 계파가 다른
예. 혹은 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향해서 당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좌표 찍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연한 지금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화고 풍토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또 그 어떤 이 당의 쇄신도 불가능하다. 이런 강한 경고를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냥 뭐 말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우상호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대상으로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한다고 그게 뭐 안 써지겠습니까? 뭐 당장 그것이 두려운 정치인들은 안 쓸 수가 있겠지만은 지지자들은 앞으로 두고 계속 수박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붙었던 시절에 서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서로는 약속을 했지만 지지자들은 절대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를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수박 쓰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써질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엄청난 공격과 뭐 멸시를 퍼붓다가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힘을 향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내부의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편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멈춘다고 하는 건데, 우상호 위원장도 여기서 지금 수박 단어 쓰지 마라 하고, 이재명 의원 역시도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이런 팬덤 정치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컷 민주당의 지지층을 올릴 때 선거 때는 충분히 이 팬덤을 다 활용하다가 이제 덜컥 겁이 나니까 그만합시다 하는 게 지지자들한테 먹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먹힌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수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을 아마 잠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수박이라는 용어를 내가 처음 썼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랑인가요? 자랑처럼 네.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한 바는 그게 자랑인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있습니다. 일단 근데 뭐 그런 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수박이 당의 정체성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적과 내통한 사람,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좀 애매할 때 너 수박하냐 하고 낙인 씌우는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내에 사실은 힘이 셌던 용어였고 그만큼 반발도 심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뭔가 공격적인 조치로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생각에 대한 그 포용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혐오 정치나 이런 어떤 편가르기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은 오히려 더 좋게 발전시킬 거냐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라서, 이게 단순하게 뭐 무슨 뭐 징계를 한다던가 이런 종류의 조치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상대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의 언어 자체를 순화하는 노력들을 조금 함께 해야 이게 해결이 되든 말든 하지, 이게 예. 뭐 단순한 조치로 해결될 사안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이전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쓰는 거를 조금 뭐 자제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재명 의원이 개딸들 그 어떤 비난 관련해서 이재명의 지지자 이름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신 거를 예.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비슷한 맥락인데, 수박 자체에 대해서 물론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세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더 세게 얘기해야 돼요. 이재명 의원 발언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내 이름, 이재명 지지자 이름으로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 딱 들으니까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으로는 하지 마, 뭐 이런 거. 내 이름으로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만큼 충분히
단어가 좀 그런데 이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혐오 정치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뭔가 자기 반성조의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주고 이러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박 이제 안 되겠어 이제 수박 단어 쓰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이름으로는 이재명 지자 이름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표면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이 물론 당 바깥에도 마찬가지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서로 맞지 않다. 또는 이분이 개혁의 걸림돌이다라는 데서 강하게 비난, 조롱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해라고 하기는 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최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강성 지지층의 비방 팩스가 쏟아졌다면서 복합기가 고장났다. 문서를 출력할 수가 없었다. 저주의 내용을 담은 시커먼 문서들이 지방선거 기간 내내 사무실 팩스로 날아든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을 겪으면서 이른바 친낙, 친명 갈등이 컸는데 친낙 쪽에 이런 비방 팩스가 왔다는데 시커먼 문서란 건 그거죠. 검은색으로 한 걸 팩스로 보내면 이걸 출력하느라고 잉크가 빨리 닳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일들이 많자 뭐 당내 쓴소리를 자주 하는 분이죠. 이상민 의원은 아예 개파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파가 찌들어 있는 개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뭐 민평년,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뭐 이런 등등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파로 작용을 하는데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개파 모임이거든요. 어허.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그래요? 오래 했던 뭐 짧게 했던 지금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체해야죠. 예, 철험에도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뭐 정세균 의원이랄지 이낙연 의원이 모임을 해체한다라고 했었는데 다른 모임도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모든 모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예.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 이제 동일한 아젠다를 추구한다든지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 목표 지점을 함께 한다든지 이제 그런 취지들은 있는데 이게 약간 오래되면 그런 취지들이 약간 희석되고 실제로는 약간 권력 투쟁의 모임처럼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의원들의 모임 자체가 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런 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 정체성을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약간 의원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진짜 이 공부 모임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의 재편들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당대회를 거치거나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재편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예. 뭐 의원들이 뭐 혼자만 뭘 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로 생산적인 경쟁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런 종류의 노력들은 또 한 차원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지 이게 정견을 같이 하거나 혹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혹은 친속관계에 따른 여러 모임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개파로 불리기도 하고 뭐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정치의 동력인데 그런 거 전부를 없애면 뭐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시키는 것만 하고 당대표가 시키는 것만 의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극단화돼서 뭔가 생산적이고 건전한 어떤 이 정책 노선 혹은 뭐 정견에 따른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이제 팬덤 정치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당내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혹은 이게 전체 대의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개파 모임이 됐든 의견 그룹이 됐든 일종의 지금 민주당 내부에 각성이 필요한 거지 이걸 뭐 해체하면 또 안 만들겠습니까? 또 만들어요. 사실- 때문에 이걸 뭐 지금 해체한다 그래서
당장 그때뿐이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또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50년대 이후에 모임은 계속 있어 오긴 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럼요.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난 2번, 뭐 길게 보면 3번이죠. 3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당내 구성원들이 일정한 공감대 내지는 합의 이런 걸 이루는 게 핵심이지 저걸 해체하고 말고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명칭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 뭐 카카오톡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것도 모임 해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우린 모임 해체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아까 이상민 의원이 뭐 민주주의 4.0 또 뭐 민평련 그다음에 철험회까지 여러 소위 말하는 개파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적어도 이 수막 논쟁과 관련된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모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철험회인 건데 저는 이 철험회에서만 적어도 집중을 해서 보자 그러면 해체 여부는 정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개는 모임이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성격에 맞게 개인들이 조금씩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철험회라는 존재를 국민들이 알기 이전부터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개개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최광우 의원, 김남국 의원, 민영배 의원 다들 한 성격씩 하시는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철험회라는 성격을 규정한 거지 철험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들이 거기에 맞춰간 건 아니거든요. 예.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훨씬 더 부각되는 사람이고 이들이 마침 모여 있어서 그것을 철험회라고 부르니까 철험회가 굉장히 뭔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강성이 모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개개인들이 다 이런 강성이었고 뭐 문제된 발언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가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원들이 몇 면이 남아있는 한 철험회 해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철험의 해체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기쁨과 보람을 주기 때문에 그만 얘기해. 절대 그 철험의 해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희석 이 철험회를 지금 방어하잖아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런 거 알려주지 마. 젊어서 들켰다 뭐 이런 거죠. 젊어가지고 들켰다라는 입장이고. 예. 좀 사실 뭐 천엄회 때문에 중도표를 잃었다는 지적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많았는데 어차피 안 없어지니까 계속해라라는 김재섭 비대위원의 얘기가 있었고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 근데 뭐 철험회도 철험회인데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개 넘는다고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뭐 과거에 굵직한 정치 활동 하셨던 분들을 연원으로 해서 뭐 민평련부터 시작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상은 그 개파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5년 전 대선 경선 과정부터 시작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가졌던 독특한 캐릭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방 정치로부터 시작된 중앙 정치와는 다른 그런 뿌리를 갖고 나온 굵직한 정치인, 그를 따른 지지자의 또 이질적 성격, 이것과 국회를 중심으로 쭉 활동해왔던 소위 말하는 주류 후보를 따르는 분들, 이 갈등이 5년 뒤까지 쭉 이어져서 터진 거라고 저는 봐요. 제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계파 갈등보다는 골이 상당히 깊고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할 만한, 이걸 해소할 만한 그 당에 중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어쨌든 권력이 굉장히 크고 권력이 크다 보면 그 내부에 잦은 어쨌든 분쟁이나 혹은 여러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부 권력을 잃었고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여당 시절과는 당내 어떤 문화나 풍토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계기는 저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이제 친문이 여러 갈래로 분화가 됐는데 그 중에는 지금 뭐 친명이 된 분들도 있고 친낙이 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른바 이제 지난 대선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수박 이런 얘기를 하는 친명계의 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과거에 그분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예. 과거에 그분들의 행태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념 이른바 논란이죠. 양념 이른바 양념 논란이지 문자 않습니까? 폭탄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경쟁 후보들한테 문재인 당시 후보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건 민주주의의 양념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이거는 특정 계파의 문제 혹은 특정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2017년도 탄핵 이후에 의회에서든 행정부에서든 뭐 지방에서든 큰 권력을 가졌던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나 이 풍토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될 문제지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 같은 개파 그 갈등이나 양상과는 많이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오다가 통하는 그룹인 거거든요. 원내대표 누구 찍어? 뭐 이번 전당대회 누구 해?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뭐 민평련이든 민주주의 4.0이든 이런 종류의 의원 모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진짜로 이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 특히나 당내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 결사체로서의 개파는 저는 없다. 지금은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원 모임들도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 어젠다가 됐든 비전의 공동체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민주주의 4.0이든 민평령이든 그게 그런 어떤 비전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예전 같으면 뭐 친문이면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어떤 이런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의 그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흐릿해지면서 이 경쟁 자체가 단순한 어떤 권력 투쟁만 외부에 비춰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이고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반성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더 정책적인 비전과 어떻게 이 국민들 속에서 정치를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이게 의원 그룹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다양한 근데 오히려 아젠다에 대해서 그런 논의할 수 어떤, 있는 네, 창구가 되는데 비전과 그게 정책의 실종됐다는 생산성이 말씀이시죠.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것만 극복한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의원들의 모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반성하고 처음에는 검찰 개혁을 처음에 모토로 내걸었던 모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민주당 내 가장 강성의 스피커를 하는 모임으로 변질이 된 바였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초선 5인으로서 당내 개혁을 얘기했던 독수리 오영재의 한 명 레드를 맡고 있었네요. 블루. 그랬나요? 개혁적인 목소리를 맡고 있었던 목소리셨어요? 저희가 독수리 오영재로 나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선 오적. 제가 적자를 못해서 그때 초선 오적 중에 한 네, 명이었어요. 당내 개혁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예. 예. 기억납니다. 아니 근데 고생 그때 정말 많이 오히려 하시고. 거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이거를 예전에 천신정처럼 정치적인 결사체로 만들어내지 않느냐. 오히려 이거 꼭 거꾸로인 거죠. 오히려 왜 개파 안 만드냐는 얘기를 오히려 저희는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3명이어야죠, 3명. 5 5 너무 명이. 길잖아. 장정김 뭐 근데 이렇게 지금도 오히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7, 80년대생이든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함께 꿈꾸고 새로운 정치적인 태도, 뭐 방금 얘기한 아까 수박 논쟁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탈 정치 혐오를 어떤 바탕으로 하는 이 의원 그룹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오히려 또 좀 생산적인 방향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보궐선거 민주당의 참패 이후에 장철민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내놨던 목소리가 그때는 이제 여러 문자 폭탄에 휘말려서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지금 사실 그때 제시한 아젠다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철민이 옳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저희 패널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예전부터 이제 일단 오랫동안 80년대부터 DJ의 그 힘 안에 있었잖아요. 쭉 있다가 2002년에 이제 그 권력이 친노로 넘어가면서 구민주계와 친노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친문으로 넘어서 28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갈라지게 되고 지금 이제 친문이 이후에 지금 권력의 큰 흐름이 마땅한 핵심 권력이 안 보이는 그래서 거대 권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조류상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예. 과거에 이제 친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안희정 지금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전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패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친노는 정치인들도 그랬고 혹은 지지자들도 일정한 자기 성찰의 힘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정치권 너나 없이 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의 그 강성 지지층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정치에서 굉장히 큰 자원이고 동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강성 지지층 그리고 강성 지지층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치인들에게서 특히 이번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과거 친노가 보였던 그런 자기 성찰의 면모 같은 걸 볼 수 있느냐.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60년 된 정당인데
오랜 기간 야당을 했고 또 정권을 잡았다 뺏기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보면 굉장히 잘할 때는 일정의 균형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굉장히 야당 역할을 잘하면서 정권을 찾아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안팎에 민주당을 염려하는 분들 같은 예. 경우에 그런 게 지금 민주당에 있느냐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쭉 했는데요. 잠깐 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썰전 라이브는 유튜브 댓글을 저희가 달아주시는 분들 중 여러 개를 소개하고 그중 2개를 임으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약 5, 6분 뒤에 다시 댓글 선정을 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그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화 상품권입니까? 예, 영화 상품권 아까 계속. 무슨 수박 주스라 그러지 않았어요? 수박 주스가 상할 수가 있어요. 영화 상품권으로 배송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단어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방송 전에 수박 주스를 말씀드린 건 저기 댓글 상품이 아니고 네. 여기 우리 패널 분들께 저희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문자 폭탄 맞습니다. 잘못된.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당대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원래 변경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했다가 어제 간담회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의 비율과 당원의 비율이 가령 1대 30, 1대 40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1대 80, 1대 9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원들의 구성 그 의견 반영 비율이 너무 작지 않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전당대 룰이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대의원의 비율이 권리당원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장철민 의원님은 일단 민주당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심 당심 그러니까 5대5.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뭐 늘 전당대회 때마다 전준위 전당대회 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이제 당원당규 분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당원당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가장 크게 논의할 때가 전당대회 때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룰을 당연히 고민하고 토론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가장 반성해야 될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종의 이 민심과 당심의 균형을 회복하고 뭔가 예. 다시 조화로움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룰 변경이라고 하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또 그 내부 안에서 이 대의원과 당원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비율을 조정한다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더 큰 핵심은 어쨌거나 우리가 민심을 더 이 반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룰 변경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세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룰은 민심 반영이 10%밖에 안 되기 굉장히 때문에 좋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중도의 표심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네.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달 정도가 남아 있으면 절차상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비대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꿀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민주당 내 여론이 이만큼 형성이 될 수 있느냐? 내지는 강성 지지층 특히 뭐 대의원과 권리당원 중심으로 이것을 비대위원회가 설득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가 문제인 거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늘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본선에 이런 9대1의 압도적인 구도가 그 본선까지 못 바꾼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선, 그러니까 컷오프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후보자들이 여럿 나오게 되면 컷오프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대5로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도부 의지가 담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9대1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 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민주당의 그 문제점을 단 한 발자국도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비율 조정한다고 해서 일반 여론조사가 10%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이 바로 룰 세팅부터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민심, 뭐 당심 그 조정이야. 저희도 7대 3이에요. 당심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뭐 5대 5로 하든 7대 3으로 하든 이건 당 대표로 뽑는 거기 때문에 당심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7대 3으로 저희는 하고 대통령 후보는 5대 5로 5대 5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대의원 16,000명이 45%를 가져가고
권리당원 80만 명이 40%밖에 못 가져가니까 대의원 한 명이 한 권리당원 한 50배 정도 뭐 그 정도 되죠. 뭐 어제 계산해 보면. 우상호 의원은 90배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더 들어왔으니까 그렇겠죠. 예. 당원이. 요거부터 얘기해야죠.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뭐 9대 1이든 뭐 9.5대 0.5든 그것보다도 이게 저는 왜 가중치를 이만큼 두느냐. 장철민 의원님은 이제 그것보다는 일반 여론조사가 먼저다고 하는데 민심이 많이 더 가는데 이게 더 먼저다라고 지금 아 그러세요? 뭐 당내 그게- 싸움을 지금 그건 아닌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룰 세팅이 옛날에 됐었는지 대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의원은 예전에는 친문 쪽이 권리당원이 많죠.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저도- 이제 아. 세팅될 때는 권리당원이 그런 나중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대의원을 늘리면 실제로 되잖아요. 요 가중치 문제가 생긴 거고 예전에 대의원 수는 거의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대의원은 아무래도 친문 쪽이 많죠. 이게 아무래도 친문이 많다 이런 것보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세지 않냐라는 건데 실제 근데 또 투표 경향에서 그렇게 나타나냐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긴 해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당원과 시민의 비중을 얼마로 할 건지는 당내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대의원과 당원 사이의 이 현격한 이 표의 등가성의 차이는 전근대적이에요. 다 같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90표의 값을 갖고 누구는 한 표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민주정당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룰을 저는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과거에 국민의힘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그 대의원 제도를 없앤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 15년 이 무렵에 없앤 걸로 알고 그 전에 있는데 2대 3대 3대 2. 예, 어쨌든 없앴잖아요. 2, 3, 3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원은 다 똑같은 한 표,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를 거기에 뭐 70% 혹은 5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공천 룰을 좀 민주적으로 이 선거 경선 룰을 좀 민주적으로 개편을 하려면 일단 이 같은 당원 간에 현격한 이 표의 등가성의 차이는 이건 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저희가 이제 썰픽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댓글 시청자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예, 죄송합니다. 민심 전 캡틴 실버님 민심 9 당심 1로 하자. 아 그리고 이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대만 땡님 민주당은 서로에게 수박이라 하지 말고 박수 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네요. 뜻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보낸 것도 제가 잠시 또 이렇게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다시 안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박이 뭔 죄냐? 이수땡님 무조건 남탓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박이 수모를 당하네요. 수박 농사 짓는 농민들 참나 답답하겠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예, 김혜주님 수박도 반성하고 모두 반성을. 가끔님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 사기 꺼려지잖아 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제가 또 아까 본 게 덥다님 이거 좀 더운데요. 요즘 썰전 라이브가 대세입니다. 사회자님은 진행 잘하시고 패널분들도 입담도 구수하고 한국 정치가 썰전처럼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상품권 고지를 한 뒤 약 1분 정도 올라갑니다. 이분이 충분히 의도를 가지신 걸로 보아서 저희가 순진하게 또 의도에 넘어가셔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그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박원석 의원님의 말을 듣고 이분에게 영화 상품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거 순전히 운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앞서 말씀하신 그대만 땡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서로에게 수박이라 하지 말고 박수 칠 수 있는 당이 돼야 한다. 이 두 분께 네. 저희가 박수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한번 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영화 상품권.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상품 모르는데 팝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영화 상품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갈릭으로. 고게 네. 고게 2장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상위부터 보시죠. 하태경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예.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 우리 국힘당 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예,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의원님
위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지 말라고. 박 전 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정치 이력을 언급할 것일 뿐 사생활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하 의원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서 그동안 싸웠던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다며 고소장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원장 내일 썰라의 인터뷰에 출연합니다. 자세한 입장은 내일 더 들어보시죠.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화행.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납니다. 공개 활동에 신호탄이 될 거란 관측에 윤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취재진의 없이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이리 보시죠. 빨리빨리 했으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를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24일에서 3일 더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뭐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 뿐더러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당에 지금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 건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발 좀 이거 빨리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윤리위를 공개로 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다룰 만한 뉴스들이 좀 더 있어서요. 하나씩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오늘 권양숙 여사를 만나죠.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역시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잠시만 저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영화 브로커 잠시만요. 영화 브로커 관람을 하는 극장을 찾은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본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요. 그래서 공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냐.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러면 공조직을 통해서 좀 저는 사진을 배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변에 뒤에 콜라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사진 찍는 분도 있고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저렇게 뒤에서 콜라 들고 계신 분은 뭐 그 경호원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객일까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 사진 보니까 썰전에서 뭐 상품권 주셨나요? 이거 팝콘도 드시고. 아무튼 고극장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고극장인 예.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사이에 껴서 영화를 보셨는지. 일반 관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윗줄 아랫줄 모두. 윗줄 아래쪽 모두. 기본 프로토콜을 고려하면 그럴 수가 없죠. 영화표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참모네요, 참모. 참모 그 정도 써야죠. 그래서 비대위원님 아시겠죠? 저희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네. 등장하시잖아요. 같이 등장하실 때 콜라 드시는 분은 콜라 드시는 거. 저 정도만 봐도 참모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혼자 영화 보러 온 거여서 참모를 갈 수도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공조직을 통해서 배포를 하지 팬클럽에 통해서 배포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몇 번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 지적이 타당한 것 같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거쳐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공개할 사진을 선별할 수도 있고 한번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김건희 여사에서 팬클럽으로 전달되는 아니면 팬클럽에서 누가 수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더 문제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대활동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건 좀 필요하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에 따르는 정확한 어쨌든 지원도 필요하고 또 관리도 필요한 거죠. 근데 제2부속실 없앤다는 미명하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차라리 그냥 제2부속실 신설하셔라. 신설해라. 네, 제2부속실 신설한다 그래서 뭐 그게 욕먹을 일 아니다. 대선 때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뭐 이 대통령 부인이 안 돼봤으니까 그건 그 당시 했던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정확하게 지원도 받고 관리도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혹시 다른 의견이? 아니 이부속실을 뭐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 기존의 행정관들의 업무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진을 예를 들어서 공조직에서 찍어서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더 이상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과거엔 다 그래 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사적 생활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공개돼서 문제가 크게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취임 초기에 그 집무실에서 예, 찍은 논란이 사진 그 있었죠. 이외에는 아마 그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제 사적인 어떤 주말에 뭔가 활동을 하시는 게 이렇게 가볍게 소프트하게 나오는 거 정도는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리라고 보고 그것이 공조직이 아닌 뭐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예. 한두 장 나오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공인으로서의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셀럽으로서의 활동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정치 셀럽이 돼 있으신 건데 영화 그러니까 보는 그게 뭐가 안 좋냐? 뭐 딱히 뭐 안 좋다라기보다 굉장한 이 낭비와 소모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둔다던가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그 닿지 못하는 좀 어려운 부분, 좀 소외된 부분들을 보살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어떤 정치 셀럽으로서의 활동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방송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돈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예. 좀 정돈하고 좀 필요한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사적 영역에서 찍히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사진 자체가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상의 영역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소위 말하는 사적으로 보이는 활동 역시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루트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없고 대통령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황,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용산 바깥으로 나가는 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트들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국민들이 약간 낯선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결국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어떤 절차상의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좀 절차 정비나 프로토콜을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N빵집에서 빵 사는데 앞에 교통통제 다 한 것 때문에 예. 또 시민 불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할수록 더 정돈하고 절제하면서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인스타 셀럽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가 있다. 일단 대통령의 생각해보니까 김재섭 비대위원 말대로 대통령의 뭐 주말 등 사생활을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실 분리시켜서 주말에는 뭐 빵도 사러 가고 또 극장도 가는데 그럼 또 완벽한 사생활이냐? 앞서 빵 사러 가는 것처럼 앞에 교통 통제를 하고 아까 극장의 뒷좌석들은 또 경호원들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의 프로토콜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더 논의나 수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는 저희가 내일 오니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대표 이거 자꾸 며칠 한 번 두 번만 더 미루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폭발할 것 같아요. 한 3일씩 두 번 미루면 네, 이준석 대표가 고성이 나올 것도 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왜 미뤄졌나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된 내용입니까? 대선 기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의혹, 논란 이런 것들이 대선 전국에서도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줬는데 이 선거가 다 끝나고 대선도 끝나고 지방선거까지 끝난 와중에 이게 이제 또 미뤄준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이준석 대표 말대로 뭐 본인이 이제 굉장히 떳떳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것도 빨리 그냥 결정 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차피 윤리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있는 자료가 제 생각에는 24일에서 27일 옮긴다고 해서 더 확보되기는 어려워요. 예. 더 수기를 한다고 해서 3일간에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좀 피로감을 끝냈으면 좋겠다.
윤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이걸 원래는 2일 날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다가 안 돼서 24일 날 하기로 했다가 그게 금요일인데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하기로 또 이제 한번 미뤘단 말이에요. 월요일에 왜 할까 하는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윤리의 고민이 크다는 거를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24일을 뭐 7월 며칠로 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 해서 무슨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나든지 간에 결론이 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것 때문에 대표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참 불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원래 없어요. 먹을 거 없이 그냥 뭐 저는 끝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어찌 됐건 간에 27일 날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거고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 연승 이후에 보이고 있는 이 권력 투쟁의 조짐이 있잖아요. 그 향배도 27일 기점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는데 지금 계속 미루는 걸로 봐서 별거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일단 뭐 한 두 번만 더 미루면 이준석 대표가 5kg 이상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500원을 걸 수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화가 날 것도 같은데, 근데 최근에 뭐 민들레 모임이랄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봐서는 사실은 정말 이른바 친윤 그룹 윤핵관들이 작정하고 이준석 대표를 일단 이준석 대표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뭐 이런 정치적 상상도도 나오고 있어요. 남의 당 얘기지만 장천민 의원님 계속 싸우길 바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 기저에는 그 친윤 그룹과 이준석 예. 대표의 갈등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갈등 상황에서 확실한 뭔가 카드를 잡았다. 이 내용이 뭐가 돼? 라고 하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써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확실한 뭔가를 잡지 못하신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친윤 그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 시간을 조금 벌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작전들도 구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하는데, 저희도 이건 진짜 완전히 그냥 관전자라서 사실은 이 이후에 이게 여기서 27일에 하면 여기서 27일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 어떤 법적 이 판단들을 받게 되는 건지 뭐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여기서 27일 날 한번 미뤄서 끝낸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결국은 이 내부에 기저에 깔려 있는 갈등인 거고, 그 갈등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또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예를 들어서 뭘 했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것은 최고위원의 의결이 또 따라야 한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뭐 끝이 아닐 수도 그냥 있는. 영화적 상상력을 보태면 뭐 가끔 재판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증인이나 증거가 언제까지 오니까 조금만 미뤄달라. 뭐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상상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이 째려보니까 그만하도록.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최근 시행령 얘기죠. 정부 완박 대 입법 완박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복잡한데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상임위가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 불령, 통칭으로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행정기관의 장은 이 요청사항을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시행령이 모법, 그러니까 법에 충돌할 경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인데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 완박을 시도한다. 정부의 발목 잡기다.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다시 당연히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는데 정부가 입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령을 만든다면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 정부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것 사실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위헌 소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생긴 논쟁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령이나 뭐 총리령이나 기타 이제 정부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법안의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의 취지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면 이건 국회로서는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이 국회가 입법권자로서 일정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게 법의 취지나 법의 위임 범위하고 충돌하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뭐 이 정부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주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그로 인해서 뭐 배신의 정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게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통치권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지만 지금도 이 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혹은 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그런 시행령, 그런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괄해서 한번 바로잡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 법을 개정해서 해라.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히 무리한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른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 중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등으로 돼 있어요. 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중이 아니고 등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등에서 다시 중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 제가 등이에요. 등. 헷갈려서. 그러면 예, 등이에요. 알겠습니다. 등으로 했는데 거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5,000원을 뺏으면서 돈이 걸렸으니까 경제범죄다. 대통령령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는. 그게 이제 시행령과 모법이 충돌한다라는 건데. 예. 2015년도는 공무원연금법 개혁하면서 당시 야당과 뭔가 합의라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회가 이 부령이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수정 권한 이렇게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정확히 지적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번거로울 수 있고 모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거로 뭐 모법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더 정교하게 법률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등 같은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민주당이 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가만히 있다 또 이러는가 이 의문이에요. 저는 평생 야당할 거다. 이 각오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위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종류의 입법을 그래서 많이 해요. 네, 시행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법 취지에서 일탈해 있어서 사실 법을 다시 바꾸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 복잡한 법과 어떻게 보면 너무 미시적인 것까지 다 써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또 같이 있는 거거든요. 법이 너무 자세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규제가 심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지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서 하고 현실적 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령들이 그걸 적응해서 하는 게 이 체계상에는 더 맞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게 이 위임일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법을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입법 과잉 현상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야 무슨 뭐 평생 야당할 거다 이런 식의 저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법 체계와 행정 권력 사이에서의 균형 어떻게 하면 법은 더 취지와 원칙에 맞게 하고 현실적 합성을 정부 입법 단계에서 더 높일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걸 가져가야지 저주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2015년에도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던 거거든요. 이거 갑자기 들고 나오시니까. 아니, 이건 사실은 늘 있었던 얘기죠. 이거 2015년에도 있었고 공교로워서. 그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15년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령은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사실 행정입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국회에서 내놓는 법률보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효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하는 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게 2019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처럼 다수당을 차지하고 않던 시절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도 법령을 개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위헌 소지가 많이 그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도 법무부 훈령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고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거 전부 다 시행령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때는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괜찮고 지금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시행령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가 원칙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내로남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안은 진짜 헌법적 토론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전문가들도 부르고 또 외국의 사례도 다양하게 들여다봐서 지금 어쨌든 우리 이 정부 입법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충돌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비할 건가에 대해서 뭐가 바른 이 원칙인가, 예. 또 뭐가 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무엇이 옳고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의미 없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내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 하죠? 라이브. 3시엔 뭐 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전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전사의 노래 부르면서 끝없는 사랑 네, 4시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사과하고 반성한다라는데 뭘 사과하고 반성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철험회 같은 것들은 좀 해체하면 안 되나요? 철험회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당의 지지를 깎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자, 코너에 물린 것처럼 철험회. 자, 수박 논쟁의 연장짓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 내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초선 모임 철험회가 책임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이었죠.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열린 수박 논쟁. 사실상 이 수박 논쟁을 촉발한 건 당내 이원욱 의원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이원욱 의원이 철험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험회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진중권 씨가 얘기한 적은 있지만 당내에서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철험회 왜 해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철험회 핵심 멤버죠. 김남국 의원이 자, 개파가 아닌데 없는 개파 해체하라고 하니까 참 생뚱맞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없는데 자꾸 해체하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험회가 지난 총선 직후 일부 초선들이 결성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행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네, 간단하게 좀 철험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6월 10일이니까 딱 2년 전이죠. 최광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창립이 된 겁니다. 자,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의 완수를 위해서 모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철험회라고 지었는데 자,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또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또 무엇보다 근본을 생각하자 그래서 철험회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주요 멤버를 보시면 많이 알려져 있죠. 자,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김용민 의원, 최광욱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이렇게 좀 모여 있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이수진 의원, 또 황운하 의원, 주로 이제 친문재인 또 친조국 성향의 그 강경파, 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강경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자, 평소에는 그동안은 좀 이제 친조국 성향으로 주목을 받다가 검수완박 정국에서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 철험의 핵심 10명 정도가 검수완박을 흔든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엔 그 존재감이 급부상하면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만 반대로 주목하는 눈이 많아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멀게는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한 2년 전이었었죠. 그때 한여름에 대전 지역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그 지역구에 대한 피해 상황이 TV로 나오는 상황인데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부적절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가깝게는요, 최근에 이 이른바 검수완박 상황에서 또 논란이 됐었죠. 자, 철험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된 게 바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많이 기억나시죠? 최강욱 의원이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그 한국 3M이 한자가 같아가지고 헷갈렸던 것. 또 김남국 의원이 그 이모 씨를 친족 관계인 이모로 착각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 바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봤던 걸 다시 보는데도 참 낯뜨겁습니다. 자, 애초 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 반대 입장으로 청문회를 정말 단단히 벌렀습니다. 하지만 저런 실수를 남발하면서 온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장관 임명 옹호 여론을 키워줬다.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비판과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의 그 논란은 또 있었는데 자, 대표적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민영배 초선 역시 철험의 소속인데 자, 위장 탈당 논란, 뭐 꼼수 아니냐 그런 의혹들을 많이 불러왔었던 거고요. 또 이수진 의원 역시 철험의 소속인데 아까 보셨던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내용보다는 좀 더 계속 큰 소리만 쳐서 뭐 누리꾼들한테 뭐 술을 취했느냐 이런 뭐 눈살을 받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서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죠.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철험의 시기의 어떤 강행, 일방적인 강행과 일방적인 그 추진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계속 생겼고 그런 거부감이 이번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에 책임론을 논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철험의 초선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강성 지지층도 호응하니까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못 내다가 이제 선거 패배 후에 팬덤 정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철험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이 크다라는 거고요. 또 법안에 대한 강경 추진 이런 거 말고도 종종 불거진 게 바로 또 태도 논란인데요. 이런 태도 논란들이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 확장에 좀 영향을 줬다,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보시면 저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연루된 게 이른바 짤짤이 논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당에서는 지금 징계 절차를 가네마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김승원 의원 또 하나 있는데 자, GSGG. GSGG 아시죠? 지난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강행 처리하려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에는 그걸 중재했더니만 의장을 향해서 GSGG라고 썼습니다. 욕이냐 아니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저 짤짤이 표현도 정말 짤짤이냐 아니냐가 여전히 의혹이 분분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철험의 강경 행보에 대해서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던 당내 여러 의원들이 이제야 비판에 나서는 거는 뭔가 좀 면피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왜 하필이면 지금 나서냐. 진작에 하지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부인한 것처럼 철험회를 공식 개파로 보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것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개파라는 건 정책의 유사성보다는 특정 정치인과 친소 여부로 따진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철험회는 개파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지향에 같은 정파라고 분류를 해야 더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파화되고 있다. 개파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3월이었죠. 당내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10% 이상의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4등 안에 들었거든요. 당시 최광욱 원내대표 후보는 후보로 손도 들지 않았지만 뽑혔습니다. 역 17표 정도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세력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왔던 거고, 자, 처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과 친조국의 강경파 위주였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친 이재명 성향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은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개파라고 좀 봐야겠네요. 어쨌든. 개파로 보는 쪽도 있고 여전히 아니라는 쪽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여든 야든 초선이 개혁적, 선명성이 강한 건 당연하고 그런 초선들의 목소리를 내야 정당의 활력이 넘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박 논란 나오면서 개파를 해체해라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초선의 목소리를 가라앉혀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들이 당에서 적절하게 수용이 되고 조화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꽤 옛날이었죠. 당시에 열린우리당 초선의 결사체 처음처럼이라는 데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과 좀 많이 상황들이 비슷한데요. 당시에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고요. 지금도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내부에서 책임론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자, 이름도 당시는 처음처럼, 지금은 처럼이라고 해서 이름도 좀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좀 공통점이 있고 당시에도 2004년 총선이 압승을 하면서 초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 2000년 총선 많이 압승을 하면서 초선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자,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코너에 몰린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그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초선들의 힘이, 초선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게 아까 보신 것처럼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이었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100년 정당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채 4년도 안 돼서 해체가 됐거든요. 많이 좀 한번 역사를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음처럼 그 초선 의원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성대 뉴스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시는 분이죠. 요즘 민주당의 개파 논쟁 또 이른바 강성 팬덤 정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전에도 많이 받으셨는데 최근에 이른바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잖아요. 지금도 많이 받으십니까? 뭐 그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틈틈이 옵니다. 틈틈이요? 그럼 좀 줄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뭐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일부는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의원님이 느끼시기엔. 양으로는 줄었는데 이제 질적으로는 좀 악질적인 그런 그 욕설이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이른바 개파 이원욱 의원이 철험회를 해산하라라고 요구했었고 이에 대해서 김남국 철험회에 소속된 김남국 의원이 도둑이 시민에게 소리치는 모습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뭐 민주당 내 모든 모임을 다 해체해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들으니까 모임이 사실 다 해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해체 명령이라도 비대위원장이 하게 되면 의원들이 그 양식이 있는 분들인데 설마 내놓고 이제 개파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종전보다는 좀 많이 약화될 것이고 개파성을 드러내기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매우 제약되니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4.0이랄지 부엉이 모임이랄지 예를 들어서 민평년이랄지 철험회라든지 철험회. 하여튼
등등 이런저런 끼리끼리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명칭은 뭐 공부 모임한다, 명분도 공부 모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파성을 굳히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면 쫄딱 망할 수 있는 상황인 아주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절박한 마음에 당을 탈바꿈시켜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개파를 해체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당내 쓴소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민주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는 비판 목소리도 하셨고요. 네, 최근에는 과다 혹시 대표도 있고. 최근에 혹시 그 이상민 의원님 목소리에 동의하는 또는 동조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더 생기셨습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동안 표출을 하면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집중적인 융단 폭격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예. 그 밖으로 표출하는 거를 좀 잘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좀 내놓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런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그런 강성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원욱 의원이 이른바 수박 논쟁을 비판하고 나도 수박이다라고 얘기했고 철험회를 해산을 주장하고 이런 것도 이상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변화가 좀 된 건가요? 이전에는 말을 못 꺼냈던 주제들이어서.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뭐 일단은 그런 것이 논쟁이 어쨌든 뭐 가부간에 논쟁이 붙으면 뭐 누가 잘잘못이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철험회에서는 계속 반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철험회를 비롯해서 뭐 민평년, 민주주의 4.0, 뭐 친문, 친 이재명계 뭐 가릴 것 없이, 예. 뭐 친 정세균계 가릴 것 없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패거리에 몰려다니면서 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제대로 활발한 합리적인 공론을 막고 왜곡시켰고 과다대표되어 있고 그리고 예. 이 팬덤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그런 정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뭐 사실 뭐 그게 어땠든 저랬든 그런 이런저런 이유되고 핑계대지 말고 예. 개파를 한번 다 부숴버리고 날려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만 당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의 중진이시잖아요. 비대위원장 물망에도 되진 않으셨지만 올랐었고요. 예. 철험에는 초선이 중심인데 물론 선수나 연배 이런 걸로 국회의원 각각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나 토의 또는 식사하면서 얘기를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철험회 소속 의원들 뭐 상당수는 잘 알고 친한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개파를 해체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개별 의원들한테 그걸 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안 하고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철험회뿐만 아니라 민평년도 있고 민주주의 4.0도 있고 다 모두 지금 이미 정세균계나 이낙연계는 해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발맞춰서 관련되는 이런저런 모임들은 해체하고 당분간은 좀 자중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롱이 힘드냐? 그 정도도 못 참냐? 지지받을 땐 좋더니 비난받으니 못 참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한 그런 조롱하고 뭐 또는 욕설하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대보면 상대방이 힘들고 매우 불편해하고 힘이 불쾌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가 공동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이고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에 대한.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정도도 못 참냐라는 건 자기중심적이고 상대가 못 참으니까 그걸 불편함을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여론 과정이 굉장히 그 대표 수기민주주의가 작동돼야 될 의원들이 제대로 표출 의견 표명도 잘 못하고 합리적인 공론의장이 왜곡되고 제약되고 하는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왜 그런 것도 못 참냐 이렇게 나무랄 게 아니라 예. 상대가 못 참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공감 능력을 더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주당 내 이른바 팬덤 정치, 강성 지지자, 또 개파, 수박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담긴 용어들이 나오면서 지지자들 간의 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지지하는 분이 이재명 의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상민 의원님은 이재명 의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있죠. 또 그런 일정 부분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도자면 그에 대해서 자중을 요청하고 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더 극성을 부리면서 더 공격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양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자중이나 또는 그 자제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오히려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이 보다 품어야 된다, 포용을 해야 된다, 배타적인 용어들은 자제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심한 욕설 그걸 뭐 일일이 방송에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상대방에게 집단적 괴롭힘을 주는 건 반문명적이고 그 폭력적입니다. 예, 그런 행위들이 이 정치권에서 있음으로써 그 제대로 된 합리적인 공론회장이 매우 위축되고 위협받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심하면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팬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팬덤에 있는 그런 여러 지지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문자나 그런 비난들이 민주주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금지령까지 그래서 일부 용어에 대해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금지령, 구속력이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뭐 비대위원장의 권유로서 뭐 지지자나 당원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고 또 나머지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그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할 경우에 어떡하냐 라는 점에 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자제 요청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대태가 되는 그 개파를 해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비대위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회의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